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제약사 화이자가 연내 백신 출시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의 초기 공급망을 늘리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게 유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득석에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측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문제은행 방식 100문항 가운데 60개 문항이 교체됐고 합격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홈리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홈리스 학생들이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만 927명 늘어난 1,470만 8,190명, 사망자는 2,166명이 늘어 28만 4,9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610명이 늘어 77만 88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 3만 4,87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547명이 늘어나 36만 4,194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 17,38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538명이 늘어 12만 7,715명, 사망자는 35명이 늘어 5,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에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미국은 연일 1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도 28만 3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151만 5,748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575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28만 3천여 명을 기록한 미국입니다. 미국에 이어선 브라질 17만 5천여 명, 인도 13만 9천여 명, 멕시코 10만 7천여 명, 영국 6만여 명 등의 순서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북반구가 겨울철에 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졌고 각국은 연일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 증가세는 곧 사망자 증가세와도 직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계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이번 겨울을 최대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은 존스홉킨스대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401만 2,300여 명으로 1,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1,300만 명을 넘은 후 고작 엿새 만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17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처음 10만 명을 넘기면서 10만 226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추수감사절 연휴 후 폭풍이 닥치기 전이라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37개 기관의 코로나19 현황 예측 모델을 종합해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최대 19,5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제약사 화이자가 연내 백신 출시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의 초기 공급망을 늘리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엔 예정대로 13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이자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에 1억 회 투여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목표치를 5천만 회 투여분으로 대폭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한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화이자가 늦었다며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중 초기 공급분이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문제를 바로잡았지만 올해 목표치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 원재료 공급망을 늘리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백신 출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중 하나는 이런 속도로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게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이자가 내년에는 예정대로 13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고 올해 차질이 빚어진 5천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제약사 모더나의 경우 내년 1분기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억에서 1억 2,500만 회분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취임하면 100일 동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 경제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바이든 당선인은 CNN과의 독점 인터뷰 사전 공개 영상에서 취임 후 100일 동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단 100일간의 마스크 착용이지 영원히가 아니라며 그렇게 하면 확산이 상당수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홍보 필요성도 강조하며 미국인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진영이 선거 기간 자신의 당선을 가정해 내세운 경제 봉쇄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제를 닫을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영업을 계속해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장기간 경제 봉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마스크 착용 100일 발언에 관해 모두가 마스크를 쓰길 원하더라도 그에겐 전국적 마스크 착용을 직접 명령할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가 연방자금을 활용해서 각 주가 마스크 착용 관련 법률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주정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게 유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유임 요청을 즉석에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유임 요청을 즉석에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핵심 의료 고문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연히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왔습니다. 1984년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를 맡은 파우치 소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부터 정부의 보건 관련 조언을 해왔습니다. 특히 1980년에서 1990년대 에이즈 대응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전염병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한 조치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 방역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위험을 깎아내리며 경제활동 재개를 우선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견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유명 인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공개 접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누구라도 백신 접종에 관한 대중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카메라 앞에서 공개 접종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코로나19 부양책을 두고 몇 달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내놓은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바이든 당선인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급한 불은 꺼야 한다면서 의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3일 바이든 당선인은 CNN 앵커 제이크 테퍼와 가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의 첫 공동 인터뷰에서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8명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 절충안에 대해 좋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당장 시급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진행하기 위해 그곳에 가 있을 때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업수당과 담보대출금 상환, 임대료 문제 해결 등을 즉각 지원하는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과 백악관은 코로나19 5차 부양책 협상을 벌여왔지만 몇 달째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당파 의원들이 제기한 이번 부양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지난 5월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보다는 적고
상원 공화당과 백악관이 제시한 5천억 달러 규모보다는 많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3일 협상을 재개하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연말까지 부양책을 통과시킬 경우 서명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행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오늘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4개월간의 협상 끝에 7,405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각각의 법안에 모두 담겼던 만큼 상하원 간의 이견 없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종안에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어떻게 명시되는지는 요약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안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앞서 상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법안은 전년도와 같이 모두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법안은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측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 1일 대선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자유의 메달 수여식 직후 기자들과의 관련 질문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대선 사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것이라며 그가 찾아본다면 조지아 상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증거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엄청난 사기이기 때문에 바 장관의 언급은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 장관은 지난 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 장관은 시스템적인 사기일 것이라는 하나의 주장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기계의 프로그램이 짜졌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검찰과 연방수사국의 조사 결과 입증할 만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을 신임하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 장관이 선거 부정 의혹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내부 역학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 장관에게 짜증을 냈고 그를 교체할지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부터 시민권 시험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어 오던 100개의 시험 문제 중에서 60개가 교체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10문제 중 6개를 맞추면 통과됐는데 20문제 가운데 12문제로 합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3일 뉴욕타임즈는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시험을 통과했지만 이번 달부터 실시된 새 규정에 따르면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또 미국 건국 당시 13개 주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3개 주의 이름만 답하면 통과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5개 주의 이름을 대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100개의 시민권 시험 문제 중 60개가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방 상원 의원이 누구를 대표하냐는 질문의 대답으로는 각 주의 사람들이었던 기존 정답이 미국 시민만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수정되는 등 보수층의 시각을 반영한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개정된 시민권 시험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답식 정답보다는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정답이 늘고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까지는 시험 합격률이 91%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홈리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거지도 불안정한데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격 학습 출석률도 전체 평균보다 13% 이상 낮았습니다. 2일 아동보호시민단체 Advocate for Children of NY, AF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홈리스인 뉴욕시 공립교 학생이 무려 11만 1,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전체에서는 14만 3,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2.2% 감소했지만 5년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이 홈리스인 셈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32,700여 명은 홈리스 쉘터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만 3천여 명은 일정한 주거 없이 친척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에서도 특히 브롱스에서 사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무려 학생 6명 중 1명이 홈리스이거나 홈리스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리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도 큰 문제인데 2019년 조사에 따르면 3에서 8학년 노숙자 학생의 단 29%만이 제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원격 학습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쉘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 학습 출석률은 전체 평균보다 13%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AFC 측은 시정부가 원격 학습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대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 학습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고강도 봉쇄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각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이 3주 동안 시행됩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2, 3일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자 캘리포니아주가 결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시행은 앞으로 2, 3일 뒤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전체를 총 5개 지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중환자실 수용력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봉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베이 지역을 제외한 주 대부분 지역에서 봉쇄령이 실시될 것이라고 내비쳤습니다. Most of these, 4 out of the 5, we anticipate as early as the next day or two, as early or rather as late as the next week or so, that the greater Sacramento, Northern California regions, as well as San Joaquin Valley and Southern California regions will have reached that 15% or less ICU capacity. 셧다운이 시작되면 최소 3주 동안 모든 술집과 미용실, 이발소 등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소매업소는 영업이 허용되지만 수용 인원은 20%로 제한됩니다. 식당의 경우 로컬 정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배달과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주내 모든 비필수적인 여행이 금지됩니다. As part of the regional stay-at-home order, when a region does cross the threshold and the order is in place, we're actually asking you to restrict that travel, cancel plans, make sure that you stay at home, and that's what we're asking you to do.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자택 대피령을 발동한 바 있고 이후 코로나 위험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경제 재가동 계획을 변경하며 바이러스 통제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32만 7천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12일과 15일 사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의 접종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뉴섬 주지사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봉쇄령이 최대 2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7천여 에이커로 번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는 산불 예방으로 단전이 실시되면서 13만여 가구가 단전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재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얼바인 인근 한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번지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200여 에이커가 불탔지만 센타에나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율은 0%입니다. As most of you recall, last night we had erratic, strong Santa Ana winds quickly pushed the flames from the house into the vegetation and the fire grew rapidly. 해당 지역은 앞서 지난 10월 말 실버라도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당시 대피했던 한인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바라기는 바람이 오늘 조금 이렇게 세게 불지만 이게 좀 잦아들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현 상황까지는 그런데 아직 모르죠. 그거는 또 어떻게 번질런지는. 산불로 건물 여러 채도 파손됐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산불은 인근 지역 주택도 위협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 수천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제스카와 실버라도, 윌리엄스 캐니언 지역 등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외 베이커랜치와 로즈 캐니언 등 10개 지역엔 자발적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We heard screams like fire, fire. It's right here, so we have to leave right now. I looked out the window and it was already so big. 이런 가운데 남가주 지역엔 강풍으로 인한 산불주의보가 내려져 13만여 가구에 단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산불주의보가 오는 8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오늘과 주말 사이 남가주 지역 27만여 가구에 단전 조치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재민 수용을 위한 긴급 대피소를 마련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가족집이나 호텔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일 AP통신은 하와이 경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웨슬리 모리베와 코트니 피터슨 부부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시애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둘 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이 있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부부는 하와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됐고 보석금 $1,000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쇼핑 시즌 물류 운송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송 서비스 업체 UPS가 나이키와 갭 등 일부 대형 소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화물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 접수 중단 적용 대상에는 나이키와 갭 이외에 메이시스 백화점과 가전제품 양판점인 뉴액, 의류업체인 LL빈, 핫토픽도 포함됐습니다. UPS 대변인은 물류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면 화물 접수를 재개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한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2일 지난 봄부터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피하기 위해 뉴욕시 등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면 주민들의 재산세 또한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세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가치 평가를 1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뉴저지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국 놀스버겐 사무소가 한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3일 놀스버겐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오후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자가 격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또 플레밍턴 사무소도 직원 감염으로 인해 2일 오후부터 적어도 16일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